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울라지미로 빛이 부친 동지를 뜨겁게 영접하셨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예정보다 하루 늦은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47살 초임 대통령이던 지난 2000년 당시 북한 김정일을 평양에서 만난 바 있는데 그로부터 24년 만에 방북입니다. 북러 두 정상의 이번 만남이 이루어지기 오래전부터 미국 등 서방에선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6년 만에 공개된 미 스텔스 전략 핵폭격기 B-2 스피릿입니다. B-2 스피릿이 앞장서 날고 F-22 랩터 전투기가 좌우와 후미에서 호위합니다. 각각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력화된 스텔스 핵폭격기 그리고 현존 최강의 전투기입니다. 이른바 용감한 방패 2024 훈련 일환으로 폭격 연습에 나선 건데 미국이 이 B-2 스피릿 영상까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베트남 순방에 앞서서 공개한 건 경고의 의미가 다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러의 군사 밀착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실제 미 당국자들도 공개적으로 연이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And we'll continue to do everything we can to cut off the support that countries like Iran and North Korea are providing. Our security is not regional, it's global. What happens in Europe matters for Asia, and what happens in Asia matters for us.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얼마나 위협적이길래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등 서방에서 이렇게 경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부분뿐만 아니라 북러 양측이 공개할 리가 만무한 서로 물밑에서 합의했을 군사 거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도 경고했지만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계속 무기를 제공받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갈 동력을 얻게 된다면 그만큼 전쟁이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모두 인정한 바는 없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포탄만 놓고 봐도 180만 발에 이르는 걸로 추정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양의 포탄을 줄 걸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최근 영국 우크라이나 국방부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가 전쟁에서 사용한 포탄 가운데 60%만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 40%는 북한, 이란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수입 포탄의 90% 이상은 북한산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또 북한이 대공용 포탄, 탄도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제 차량과 전차 수리를 위한 부품도 제공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앞서 합참이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는 무기와 장비에 대해 분석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그 대가로 뭘 받느냐는 논의로 나아가기 이전에 이미 북한으로선 구형 무기 체계의 탄약들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곧 구형 무기 체계를 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 무기의 실전 데이터가 쌓이면 이를 바탕으로 공격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는 물론 한국과 미국 등 다른 국가들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가장 위협적인 거는 KN-23이라든지 KN-24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신형 전술 유도무기인데 이러한 무기체계의 특징은 뭐냐면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무기체계가 만약에 러시아로 건너가서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검증되고 고도화가 된다면 우리한테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죠.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무기 판매 대금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 가운데 군사정찰위성 기술과 식량, 원유 등 일부는 이미 지원을 받은 걸로 추정되는데 이번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더 많은 대가를 얻어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공개됐던 북한의 추진체 기술 개발도 러시아의 기술 지원 덕분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우리처럼 나로처럼 일단을 통째로 주지 않았나 싶어요. 북한 자체 개발이라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는 어림도 없어요. 가령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2017년부터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서 금지를 했고 또 2019년부터는 각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에 돌려보내기로 약속한 상태이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까지도 이 약속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과학 아카데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난 한 해에만 각종 현장에서 480만 명 정도의 일손이 부족한 상태로 평가됐는데 북한 정권은 이런 상황을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호재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What is Russia going to provide in exchange to North Korea? Hard currency? Is it energy? Is it capabilities that allow them to advance their nuclear or missile products? We don't know, but we're concerned by that and watching carefully. 문제는 앞으로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북러 밀착이 전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데 있습니다. 북한은 물론이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함께 반미, 반서방 블록의 핵심 축을 자처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모습 자체가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겁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당장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얻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힘을 분산시키고 또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는, 즉 러시아와 중국 중심의 블록이 서방 블록을 견제하는 다극화된 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푸틴 대통령의 목표 인식은 18일 노동신문 일면 기고문에도 드러나 있었는데 북한 관영 매체들도 이러한 기조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간 친선 관계가 다극화된 새 세계 건설을 추동하는 강력한 전략적 보루라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일극 체제가 아닌 다극화된 세계를 건설하는 데 북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맥폴 전 주 러시아 미국 대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북한, 이란과 관련한 비확산 노력에 미국, 러시아가 함께 협력한 바가 있고 또 중국도 같은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반대다라면서 이들 국가가 핵 비확산 노력에 전혀 협력하지 않는 지금이 새로운 세계이자 또 비극적 세상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단지 미국 등 서방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기 관리에 있어서 더욱 실효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 두 사람이 19일 오후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4시간가량의 단독 확대 회담을 마친 뒤에 공동 언론 발표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우리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으며 하루가 지나 공개된 조약 원문에는 푸틴 대통령의 예고대로 외부로부터의 무력 침공을 당할 때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한국 언론은 물론 서방 언론에서도 북러의 밀착에 우려하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조약이 1991년 소련 붕괴 이래 양국 간 가장 강력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고 했고, 블룸버그 통신은 상호 지원 조항이 소련이 북한의 주요 후원자였던 냉전 시대의 합의를 되살리는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실제 조약 내용이 어떻길래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걸까요? 우선 조약의 해당 부분 4조 내용을 상세히 보겠습니다. 4조 내용에 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의 법에 준해서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961년 모스크바에서 북한 김일성과 소련의 후르쇼프 간에 체결됐던 조소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 조약의 제1조와 거의 비슷합니다. 1961년에 체결된 이 제1조에 보면 어느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는데 이는 군사 개입이 부담스러울 경우 유엔 헌장이나 국내의회 승인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만 갖고도 북러가 냉전 시대 강력한 군사 동맹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1961년 상황과 달리 지금은 냉전 시대도 아니고 북한이 사실상 핵무장을 한 상태인데 북러가 상호 방위 조약 수준의 조약을 맺은 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입니다. 61년에 체결됐다가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가 됐던 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것이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레드라인이 묻습니다.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그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가 그게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사조의 지체 없이라는 표현도 있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모든 기타 수단을 동원해서 다 지원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제 자동 개입 조항이 되는 거죠. 단지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북한에게는 보은이고 한국에게는 아슬아슬하게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뒤끝 장렬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생겼을 때 침공을 당했는지 침략을 한지 그건 굉장히 모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북한은 좀 더 과감해질 수가 있죠. 지금보다 더 센 후견세로서 러시아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고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번에 체결한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했던 조중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 이른바 북중조약에 나온 문구와도 유사합니다. 이 북중조약의 제2조는 최악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최악의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중조약은 지금까지 폐기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물론 실제 유사시에 러시아가 지원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모전으로 이어지면서 탄약마저 부족해서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제공받는 상황인 러시아가 다른 국가의 유사시에 개입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가 지금 어디 개입할 여력이 없어요. 러시아가 북한에 접근을 한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한 방산 공급망을 제공받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된 북러 밀착을 우려하는 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실체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각종 무기 지원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어가는 동력을 얻고 있고 이는 국제 정세에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체가 있는 군사 협력을 지속해온 북한과 러시아가 앞으로 이번 조약을 바탕으로 어떻게 협력을 확대해 나갈지 가령 연합 방위 체계로 갈 것인지 등을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그런 상호 동맹 조약이 따로 체결이 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연합 방위 체제가 구축될 것인지, 세 번째는 연합 방위 훈련을 할 것인지 우리가 면밀하게 추적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 계획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의 개입 상황에 대비한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개입을 가장 민감한 문제로 여기고 이를 차단하는 걸 중요한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이는 북한이 옛 소련과 체결한 조약은 폐기됐지만 북중 조약은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제는 러시아의 개입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과거 조약에 공통으로 등장했던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전 조약인 2000년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의 4조에는 한반도 분단 상황에 조속한 종식, 그리고 독자성, 평화통일, 민족 결속 원칙에 따른 한반도의 통일이 전체 한반도 국민들의 국민적 이해관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약에는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이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의 방침을 러시아가 사실상 용인한 것으로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북방 외교의 한 축이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번 조약을 통해 북한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반미, 반서방 연대에 편입시킴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맞서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도 우리에게 무거운 과제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есятилетий империалистской политики со стороны империалист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со стороны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로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던 북한도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바탕으로 활동 반경을 더 넓힐 걸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 년간 상임이사국 간 진영 갈등이 심해지고 세계 평화보다는 자국 이득을 챙기는 행보가 노골화하면서 안보리 내의 분열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이미 이렇게 무력화된 안보리 시스템을 다시 재확인시키면서 개편의 필요성을 더 명확하게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러 간 군사 밀착이 국제 질서 규범에 기반한 원칙을 벗어나고 있음을 주시시키고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미 간 확장 억제와 한미일 안보연대 그리고 나토와 아태 4개국 공조를 강화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분야 협력이 확대될 경우 러시아로서도 그에 상응하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인식을 러측에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러의 결집에 한미 그리고 한미일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북러가 강경 대응하는 식의 흐름이 이어지게 된다면 향후 동북아는 물론 국제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